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심장 이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심장 이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냥 한번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인터넷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마치 이런 뉴스가 골프 선수인데 미국에서 골프 선수가 이제 심장 이식 골퍼라고 해가지고 연락해서 한번 심장 이식을 받고 그다음에 16년 후에 다시 한번 재수술로 또 심장 수술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물을 얼마나 드시는 거기다 놔고 심장 이식 받으실 대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나 그런 포털 사이트에 좀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있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흔히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심장 이식을 어떤 경우에 받아야 되느냐,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 또 수술에 어떤 주의가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여자친구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서 동네 심장을 여자친구한테 기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떤 분은 심장도 이식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올라온 게 아니라 2009년에 올리신 질문인데 심장 이식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왜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쥐의 심장을 코끼리한테 이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올리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이버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의학 정보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심장 이식에 대해서 어떤 준비사항, 치료 방법, 치료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나마 사이트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저는 심장술 개요와 이식술의 개요와 이식 수혜자, 공여자, 그리고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수술의 경과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한정적으로 심장 이식이라는 것은 내과적 약물 치료나 외과적인 교정술 등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심장 기능 부전증 환자를 수혜자로 해서 그 환자의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내사공여자의 건강한 심장으로 치환시켜주는 수술 치료법입니다. 근데 심장 기능 부전증이라는 건 뭐냐면 심장 판막증이나 협심증으로 알고 계시는 허혈성 심질환, 선천성 심기형, 또 심근경색 이런 심장 장애로 인해서 수축 운동이 저하되고 그래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고 폐나 몸의 조직의 우결, 부종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생기는 증상 심장 기능 부전증입니다. 이런 심부전의 치료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 된 판막질환을 수술하거나 협심증 환자를 관상근력 외수를 하거나 심실의 축소성형술 등 이런 교정 수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수술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때 이제 심장 이식술을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심부전증 환자는 거의 50만 명에 달하고 1년에 50만 명씩 새로 진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미국에서조차 심장 이식 건수는 1년에 3천 건이 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장기 기증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 공여자가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한국은 아직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얼마나 심부전증 환자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2008년에는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대기했던 환자가 99명이고 그중에 44명에서 심장 이식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심장 이식술이 이제 그런 말기 심부전증 환자에서는 가장 근본, 골드 스탠다드, 근본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수술법으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방법 중에 장기 생존율이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자에서 적용될 수가 없는데, 첫째는 장기 기능과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수술에 대해서 좀 비용 문제가 많이 드는 편인데, 수술의 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면역억제,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지만 면역억제 치료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수혜자에 대한 제한도 까다롭고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여건이라는 것들이 사면이 있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처음 사람에 있어서 심장 수술을 한 거는 1967년에 크리스찬 바나드라는 남아프리카 왕국에 있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왕국에서 24세 여자 공여자를 50만 수혜자한테 한 것이 최초의 사람에 있어서 심장 이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프리카국에서 연구를 하고 수술한 건 아니고요. 공부를 미국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도 미국에서는 어떤 뇌사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이식이 워낙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타인지 시로 그렇게 이식가 됐었어요. 이분은 이제 노만 셔메이라는 분인데 저희가 흔히 심장이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수술 기법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현재까지 쓰는 모든 것의 근간을 다 만드신 그런 한국에서는 1992년에 처음 심장 이식이 이루어졌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1994년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 최장거리 제주도에 계신 국내병원의 심장을 접촉해서 이식을 하는 최장거리 심장 이식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런 심장 이식을 위한 국제 단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코너스라는 단체는 한국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고 이건 2000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요거에 비슷한 게 미국의 이제 유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코너스가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장기 기증자 내사자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해에는 그런 제도적인 미흡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이식이 오히려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식 건수가 시내에서 그런 많이 떨어졌었고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매해 몇 건씩 하다가 한 코너스가 생기고 이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한 3년 동안 거의 수술을 안 했고요. 한두 건씩 하다가 이제 2008년부터 좀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10건이 안 되지만 지금 2010년엔 7월까지 8건이니까 올해는 10건을 무난히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식 수혜자가 되느냐, 아직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많은 건 이제 확장성 심근병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질환이나 판막질환이 비슷하게 찾는 것인데, 지금 체감하는 걸로 보면은 혁신증 환자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 때는 대부분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많고요. 예전에는 한 60대, 65세면 힘들지 않겠느냐 했었지만 요즘에는 65세 이상인 분들도 많이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이식 전 준비라고 하면 일단은 보통 이제 내과나 흉부외과에서 치료를 받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치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심장 이식 대상자로 진단이 되면 가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몸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식 대상자로 적합한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공유자가 자꾸 하다 보니까 수혜자의 우선순위를 따지기 위해서 저희가 응급도라는 걸 따집니다. 응급도 0 같은 경우는 심장 기능을 보조하는 기계적인 보조장치와 인공호흡기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도 1은 심장 보조장치나 호흡기 중에 하나를 거치하고 계신 분 혹은 이런 건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입원해서 4주 이상 동안 계속 정맥주사로 강심제를 쓰시는 분들이 응급도 1에 해당하고 응급도 2는 한 달 이내로 강심제를 쓰고 계십니다. 응급도 3은 그 강심제 없이 그래도 견디실 수 있는 이런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그렇게 막 기계장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시간이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응급도 1 기계장치나 호흡기 둘 중에 하나를 가지신 분도 거의 2달을 기다려야 시술을 받을 수 있었고 응급도 2나 3 같은 경우는 3달 이상 대기하셔야 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요즘에는 조금 그 날짜들이 많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수혜자인데 공여 심장인데 본인 차례가 됐다 했을 때 이제 이식 적합자로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A교 혈액형을 따지게 됩니다. 수혈하고 마찬가지라서 공여자의 혈액형이 O형이면 어떤 수혜자한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A교 혈액형을 따지게 되고 심장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일단 심장 크기를 직접 재기는 어렵기 때문에 체중으로 평가를 하는데 공여자의 체중이 수혜자의 적어도 30% 이상 혹은 이하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심장을 이식하게 되면 흉곽안에 넣고 문합하고 그런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작은 심장인 경우는 이제 수혜자의 몸에 적절하게 혈압을 유지하거나 그런 저항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0% 차이를 아까 보여드렸던 G의 심장은 코끼리 이식을 해도 30%
30%는 4%도 안 될까.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항원 항체 반응을 따진다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은 다른 장기보다도 특히 그 심장이 피를 공급받지 못하는 시간, 그 허혈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 공여자에서 심장이 딱 적출되는 시간부터 해서 수혜자에 들어가서 그 심장부의 피공급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 적어도 4시간 내에,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6시간 내에는 이루어져야 이식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전라북도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전라도는 아직도 그러면 좀 불리합니다. 오히려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헬기가 아니더라도 뭐 기차들도 많고 비행기도 뭐 한두 시간에 한 대씩 꼭 있고 하니까 적절히 공수가 가능한데, 전라남도, 특히 전라남도는 뭐 KTX도 1시간에 한 대 있을까 합니다. 비행기는 뭐 아침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공유신장 접촉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공여 대상자가 되느냐? 일단은 뇌사자에 살아있는 분들이 심장 이식을 하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니까 안 되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심장이 5분 내에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심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뇌사자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이 여자친구한테 기증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설령 그분이 뇌사자가 된다고 해도 코너스에 등록이 되고 여자친구가 아니라 현재 대기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55세 이하, 다른 심장 병력이 없고 감염증이 없는 분들이 장기 기증의 대상자가 될 거고, 일단 장기 이식센터에서 환자의 키나 몸무게, 어떤 연령, 성별, 그리고 그동안 치료 경과에서 심장에 이상 소견을 보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고,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혈압이나 활벽 징후, 또 심전도 소견, 그리고 필요하는 심초음파를 해서 심장이 건강한지를 평가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요즘은 이제 공여 심장을 저희가 때려가서 가슴을 절개하고 심장 뛰는 걸 살펴보면서 일단 그 마취된 상태에서 혈압 등의 활력 징후를 보고 유관검사로 심장이 잘 뛰는지, 어떤 다친 어떤 흔적이 없는지, 그리고 가슴문맥이 딱딱하게 경화하신 거 알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최종으로 이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수혜팀과 연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뇌사용은 대부분 이제 뇌증은 중풍이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기타 부부 손상에 의한 경우가 많고, 아까 제가 2008년까지 그렇게 대기도 오래되고 했다고 하지만 그 후에는 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2008년까지는 장기 이식 희망자들이 7만 명인데 그 이후에 거의 2배 이상 줄었습니다. 그 중에 제대로 영향을 미친 게 아마 최호상 선수나 김수환, 최규경 같은 분들이 장기 기증을 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일반인들의 어떤 그 인식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심장이식은 공여 심장을 적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수혜 심장을 수혜자한테 이식하는 그런 두 팀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이제 심장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부위는 이제 대동맥, 폐동맥, 그리고 대정맥은 우심방으로, 폐정맥은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떼는 건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대동맥 자르고, 폐동맥 자르고, 좌심방에서 폐정맥 이어지는 부위 자르고, 우심방에서 상하대정맥 이어지는 부위를 자르면 그게 이제 적수는 끝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여기 경자를 잡아서 심장에 피가 안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혜자에게 이식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심장을 아주 건강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온도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주변에 얼음도 놓고 해가지고 최대한 저온으로 보관하고, 물론 당연히 물균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대동맥에 관을 하나 넣어서 이 열을 통해서 심장 보존액이라는 걸 주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심장 보호에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식 수혜팀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 수혜팀은 준비도 안 됐는데 저희가 무작정 이렇게 자꾸 자르기 시작하면 이미 심장은 피가 공급이 안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혜팀이 준비가 안 되시면 그냥 불필요한 시간을 허혈 상태로 기다려야 됩니다. 수혜팀과 협조가 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적절한 심장을 이식하는 거는 크게 양심방 이식, 양대정맥 이식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 비슷합니다. 좌심방의 수혜자의 좌심방의 남은 부분에 공여 심장의 좌심방을 문합하고, 그 다음에 대동맥과 폐동맥을 문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심방과 우심방 혹은
우심방과 우심방을 연결하거나 혹은 그냥 상대적 정맥에다가 정맥을 연결하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씁니다. 몇 년 전에 찍은 이제 그 이식 동영상인데요.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따로 틀어놨습니다.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심장, 흉골을 절개해서 이제 심장을 처음에 노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심장이 보입니다. 그 심장 수술을 하는 동안 피 공급을 할 수 있게 이제 대동맥하고 다른 정맥들의 관을 연결해서 관으로 피를 다 뽑아서 인공심폐지에 연결을 해서 인공심폐지에서 심장 기능을 대신해 준 후에 대동맥으로 피를 공급해서 이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유지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심장, 대동맥을 잡고 나서는 이제 이 심장은 이제 원래 수혜자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명을 다한 심장입니다. 그리고 적수를 해내죠. 대동맥 자르고, 대동맥 자르고, 이 상대 정맥에서 우심방 들어가는 부위를 또 절개를 하고요. 하대 정맥 이쪽에 보겠습니다. 하대 정맥 또 절개를 하고. 뒤쪽에 있는 이제 좌심방까지 또 같이 절개를 해줍니다. 이제 적출해낸 심장이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처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공연 심장을 떼어오면, 이제 얼음으로다가 계속 보호를 해주면서, 이제 좌심방을 눈앞하고, 대동맥을 눈앞하고요. 여기까지만 문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심장을 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 문합이 끝나고 나면 심장을 뛰게 하는 상태에서, 대동맥도 문합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대동맥을 문합을 하는 수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수술 중에는 그게 아주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심장을 아까도 말씀드린 심장을 보호하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수술입니다. 그 수술은 보통 하고 나면 보통 이제 저희 흉부외과에 심장 수술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격리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이틀이면 인공호흡기를 떼게 되고, 인공호흡기를 떼게 되면 심장내과 중환자실로 옮기셔서 며칠 치료 받으시고, 그 경과 좋으시면 일반병동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십니다. 총 입원 기간 한 달이고, 회복하는 데는 한 2, 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20세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한 90% 이상에서는 심장 이식도 자연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드셔야 되는 약품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특별히 드시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면역질에 관련돼서 아까 설명드리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따 설명드리지만, 심장 이식하면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일반 관상동맥 질환과 마찬가지로 고지방식이나 그런 짜게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되고요. 한 6개월 동안은 상하기 쉬운 음식은 그것을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심장을 떼서 이식을 하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신경들이 다 절단이 되게 되는데 원래 그 심장으로 가는 신경은 박동을 억제하는 신경이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억제 신경이 절단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본 맥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조절하는 심장 관련 약물들의 반응이 줄어들고요. 또 중요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경우에는 보통은 운동하거나 뭐 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지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신경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반응성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동하시거나 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관상동맥 질환이 올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와도 그 특징적인 흉통, 협심증이 없어집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하는데도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인가요? 이제 이식받은 환자분들이 이제 히말라야 등반을 하셨는데 그때 심장 이식한 분은 안 가셨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등반을 하더라도
거기에 운동량 증가에 따른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말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부작용은 일반적인 심장수술을 받으셨을 때 생기는 어떤 심폐지 관련 출혈, 감염,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면역 억제를 하기 때문에 감염 합병증이 올 수가 있고요. 초반에 심장 이식한 지 얼마 안 돼서 심장 기능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공연 심장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심근보호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좀 작은 심장을 이식했거나 혹은 수혜자의 어떤 생리적인 반응 때문에 심장 기능이 수혜자에게 적절치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면역 거부 반응은 극성 반응과 만성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억제제 때문에 콩팥 기능이 망가진다든지 다른 균의 감염이 온다든지 그리고 종양세포들이 자라나는 걸 막지 못해서 이파선 종양이나 피부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상동맥질환이 또 잘 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리 없이 잘 회복하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오래 계시다 보면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이런 관상동맥질환입니다. 근데 일반적 관상동맥질환은 이제 분대분대 좁아지고 여기 이제 기름기가 끼는 건데 그런 이식심장의 관상동맥질환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특히 먼 데서부터 좁아져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다른 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심장 재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아무래도 제일 많은 합병증이고요. 그 다음에 거부 반응, 종양, 그 다음에 관상동맥질환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쓸 때 이식 거부 반응과 어떤 합병증과를 잘 조절해서 계속 용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장 초음파라든지 심장 생검을 자주 해서 그런 면역 거부 반응의 확인을 제대로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년 사실 확률 90%, 5년 사실 확률 80%다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비해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아까 소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수술비용도 많이 비싼 편이죠. 아마 요즘은 그 수배가 수가가 올라가서 아마 이 수술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3천만 원 이상이 들고 매달 1년 동안 검사비, 약제비 뭐 이런저런 다 합치면 적어도 3,400만 원 이상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 가족 간의 심리적인 갈등 때문에 실제로 상당수의 분이 거의 그리고 이제 자살하실 목적으로 면역제를 자유로 중단하고 난 어떻게 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우리 환자 가족분들의 지지와 격려가 중요합니다. 지금 좀 쓸모없는데 여기 이 치약을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치약의 모토가 이제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여러분들은 20대 건강한 심장을 받으셔서 80세까지